태봉아 안 돼. 이놈이 미쳤나? 전라북도 고창의 한 고택에서 울려 퍼진 이 절규 섞인 외침. 49제 제사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 없던 진돗개 태봉이가 갑자기 제사상을 뒤엎고 주인의 영정사진을 물어뜯기 시작한 거죠. 가족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손자 이선호만은 달랐어요. 태봉이가 물어뜯은 부분이 너무나 정확했거든요.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과연 평생 충실했던 개가 왜 이런 행동을 보인 걸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태봉이의 이상한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 거예요. 자, 이제 태봉이가 우리에게 전하려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전라북도 고창군의 한적한 시골 마을, 수백 년 된 고택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도규 선생의 49제를 지내는 날이었죠.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이 고택의 마당에는 가을 햇살이 고즈넉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대문 앞에는 서울에서 내려온 친척들의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던 태봉이가 왜 이리 들떠 있는지 모르겠네. 정유경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진돗개 태봉이는 아침부터 계속 낑낑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평소 온순하고 차분했던 태봉이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죠. 사랑방에는 하얀 국화꽃으로 장식된 제사상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어요. 이도규의 영정사진이 상 중앙에 놓여 있고 그 앞으로는 정갈하게 준비된 음식들이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생전에 검소했던 이도규였지만 4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존경받는 교육자였기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조문을 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49제예요. 편안히 쉬세요. 이선호가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서울대를 나와 경찰이 된 손자였지만 어린 시절 방학마다 이곳을 찾아와 할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태봉이와 함께 뒷산을 오르고 할아버지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보냈던 그 소중한 추억들 말입니다. 제사가 시작되고 가족들이 차례로 절을 올리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태봉이가 컹컹거리며 사랑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제사 중에는 얌전히 마당 한구석에 앉아있던 태봉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태봉아 안 돼. 이상윤이 급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봉이는 제사상 앞으로 달려가더니 앞발로 상을 밀치며 영정사진을 입에 물고 격렬하게 흔들기 시작했거든요. 제사상 위에 그릇들이 와르르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사랑방을 가득 메웠죠. 이놈이 미쳤나? 이상윤이 분노에 차서 태봉이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선호가 재빠르게 몸을 움직여 태봉이를 감쌌어요. 아버지, 잠깐만요. 이선호는 태봉이의 입에서 찢긴 영정사진 조각을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찢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했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이도규의 눈과 이마 부분만 정확히 물어뜯은 것 같았거든요. 우연치고는 너무나 정밀한 위치였죠. 할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던 개가. 정유경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만 이선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태봉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할아버지를 극진히 따르고 사랑했던 개였는데 말이에요. 혼란스러운 제사 분위기 속에서도 이선호는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경찰로서 쌓아온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태봉이의 행동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제사가 어수선하게 마무리된 후 친척들은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이선호는 태봉이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고택에 하루 더 머물기로 했어요. 이상윤과 정유경은 서울로 올라간다며 서둘러 짐을 챙겼죠. 선호야, 내가 여기 있어줘서 고맙다. 태봉이도 내가 돌봐줘야겠어. 이상윤이 말했지만 그의 표정 어딘가에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뭔가 들킬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고택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이선호는 태봉이와 함께 할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던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방 안은 여전히 할아버지의 채취가 남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돋보기 안경과 만년필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서랍장을 하나씩 열어보던 이선호는 맨 아래 칸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이었어요. 펼쳐보니 마지막 몇 달간의 기록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9월 15일. 선영이가 준 차를 마시면 자꾸 어지럽다. 왜 그럴까? 9월 22일. 또 그 차를 마셨는데 머리가 멍해진다. 이상하다. 10월 3일. 약을 먹으면 잠이 쏟아진다. 이런 약이었나? 10월 10일. 선영이가 자꾸 유언장 이야기를 한다. 뭔가 이상해. 이선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선영이는 정유경의 이름이었거든요. 일기를 더 읽어보니 할아버지가 마지막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이상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어요. 평소 건강하고 정신이 또렷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그런 증상을 보였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서랍장 안쪽에서는 작은 약통도 발견했어요. 라벨이 찢어져서 정확한 약명은 알 수 없었지만 수면제 종류인 것 같았죠. 할아버지는 생전에 불면증이 없으셨는데 왜 이런 약을 드셨을까요? 태봉이는 이선호 옆에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낑낑거리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뭔가 나쁜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죠. 이선호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경찰로서의 수사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선호는 동료인 오민정에게 전화를 걸어 영정 사진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부탁했습니다. 민정아, 급한 건인데 사진 하나 분석 좀 부탁할게. 뭔가 이상해 보여서. 무슨 일이야? 휴가 중인데. 할아버지 영정 사진인데 태봉이가 이상하게 반응해서. 혹시 합성이나 조작된 건 아닌지 확인해 줄 수 있어? 오민정은 사진을 받자마자 전문 프로그램으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선호야, 이거 완전히 조작된 사진이야. 얼굴 부분이 다른 사진에서 가져와서 합성한 거야. 게다가 표정도 인위적으로 수정했어. 원본은 훨씬 다른 표정이었을 거야. 이선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영정 사진마저 조작되었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이 계획적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태봉이가 정확히 조작된 부분을 물어뜯었다는 것도 이제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의 일기, 이상한 약통, 그리고 조작된 영정사진.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선호는 이제 확신했어요. 할아버지의 죽음에는 분명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이선호는 태봉이와 함께 고택 곳곳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태봉이의 예민한 후각과 직감이 더 많은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이선호는 태봉이와 함께 할아버지 방을 더 꼼꼼히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태봉이는 어젯밤부터 계속 불안해하며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찾아야 한다는 듯이 말이죠. 태봉아, 뭘 찾는 거니? 이선호가 태봉이를 따라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태봉이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침대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앞발로 침대 밑을 긁기 시작했죠. 이선호가 손전등을 비춰보니 침대 밑 구석진 곳에 작은 금고가 숨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는 걸 보니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았어요. 금고를 꺼내보니 전자식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뭘까? 이선호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할아버지의 생일, 할머니의 제삿날, 집 전화번호 등 여러 숫자를 시도해봤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그때 태봉이가 앞발로 금고를 톡톡 건드리며 낑낑거렸어요. 설마. 이선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태봉이의 생일을 입력해보기로 한 거죠. 할아버지가 태봉이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0415. 태봉이가 태어난 4월 15일을 입력하자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어요. 금고 안에는 작은 녹음기, 여러 개의 메모리 카드, 그리고 할아버지의 손글씨로 쓰인 메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선호의 손이 떨렸어요. 이런 걸 왜 숨겨두셨을까요? 녹음기를 재생하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선호가 이걸 찾기를 바란다. 태봉이가 알려줄 거야. 요즘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혹시 모르니 증거를 남겨둔다. 이어서 다른 녹음 파일들을 재생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상윤과 정유경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아버님, 이 고택이랑 밭은 어차피 아버님이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크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유경의 목소리였어요. 선영 말이 맞아, 아버지. 관리비도 만만치 않고 차라리 우리 명의로 해두시면 세금도 절약되고. 이상윤이 거들었습니다. 난 아직 멀쩡하다. 내가 죽기 전까진 내 재산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아버님,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젠 좀 쉬시라고요. 정유경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또 다른 녹음에서는 더욱 노골적인 대화가 오갔어요. 아버지가 자꾸 버티시네. 언제까지 이러실 건지. 이상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계속 그 차 드시고 약 드시면 곧 판단력이 흐려질 거야. 정유경의 음성이 섬뜩하게 들렸어요. 이선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었어요.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거죠.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의심하고 계셨고 몰래 모든 걸 녹음해 두신 거였어요. 태봉이는 이선호 옆에서 슬픈 듯 낑낑거렸습니다. 아마 그 끔찍한 날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점점 이상해지는 모습을,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두려워하셨는지를 말이죠. 메모들을 읽어보니 할아버지의 마지막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만약 내가 갑자기 치매에 걸렸다거나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하면 절대 믿지 마라. 나는 마지막까지 정신이 멀쩡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선호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한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법정에서 통할 만한 확실한 증거 말이죠. 이선호는 금고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정리하며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녹음 파일들은 분명 중요한 증거였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어요. 그때 문득 이상윤이 할아버지의 장례식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치매 증상을 보이셔서 병원에서 진단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유언장도 미리 작성해 두신 거고요. 이선호는 즉시 전북대학교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경과 접수실에서 이도규라는 이름으로 진료 기록을 조회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경찰 신분을 밝히고 공식적인 수사 차원이라고 설명했죠. 죄송하지만 그런 이름의 환자 기록이 없습니다. 언제 내원하셨다고 하셨죠? 간호사의 대답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올해 9월경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9월 전체 기록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 이도규라는 분의 진료 기록은 없네요. 혹시 다른 병원은 아닐까요? 이선호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윤이 제시한 진단서가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바로 고창군청과 전주지방법원 등기소에도 연락을 취했어요. 이도규 명의의 재산 이전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등기소 직원의 답변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이도규 씨 명의의 부동산이 10월 20일자로 이상윤 씨에게 전부 이전됐네요. 고창군 일대의 토지와 가옥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10월 20일이요? 혹시 정확한 이전 사유도 알 수 있을까요? 유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언장에 의한 증여라는 뜻이죠. 이선호는 달력을 확인했어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게 10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일주일 전에 모든 재산이 이상윤 명의로 넘어갔다는 뜻이었죠. 이상하게도 그때는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셨는데 말입니다. 다음 날 이선호는 직접 전북 대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신경과 과장과 면담을 요청해서 이상윤이 제시한 진단서 사본을 보여줬어요. 이 진단서가 저희 병원에서 발급된 게 맞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은 진단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위조된 문서입니다. 우선 저희 병원의 공식 양식이 아니에요. 도장도 다르고 의사 서명란의 글씨체도 이상합니다. 게다가 진단 코드 체계도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달라요. 그럼 이 환자분이 실제로 내원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확실합니다. 9월뿐만 아니라 올해 전체 기록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 이도규라는 분의 진료 기록은 전혀 없어요.
이선호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상윤은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진단서를 위조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미리 재산 이전까지 맞춰둔 거였어요. 고창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선호는 태봉이를 생각했습니다. 태봉이는 그 모든 일들을 지켜봤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점점 이상해지시는 모습을, 그리고 이상윤과 정유경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말이죠. 영리한 태봉이었기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을 거고, 그래서 제사 때 그런 행동을 보인 거였겠죠. 이제 퍼즐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유경이 할아버지께 이상한 차와 약을 드리게 해서 의식을 흐리게 만들고, 이상윤이 위조 진단서로 치매 환자로 둔갑시킨 다음 재산을 모두 빼돌린 거였어요.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죠.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 유언장의 존재였어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유언장 없이 돌아가셨을 리 없었거든요. 분명 어딘가에 진짜 유언장이 숨겨져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선호는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고택 주변의 이웃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시골 마을의 특성상 이웃 간에 서로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관찰하게 되거든요. 혹시 할아버지의 마지막 며칠 동안 이상한 일이 없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고택 건너편에 사는 박순례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80세가 넘으셨지만 정신이 또렷하시고 특히 기억력이 좋기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할머니는 이선호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선호야, 내 할아버지 일로 많이 힘들겠구나. 그분 참 좋은 분이셨는데. 박순례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 이상한 일 없으셨나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까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보니 이상한 일이 있었지. 내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며칠 전인데 새벽에 차 소리가 나서 깼거든.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쯤이었어. 누가 이런 시간에 오나 싶어서 창문으로 내다봤는데 내 아버지 차더라고. 이선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새벽에 오셨다고요? 그래, 분명히 내 아버지 차였어. 번호판까지는 못 봤지만 차 색깔이랑 모양이 똑같았거든. 그런데 이상한 건 1시간쯤 있다가 조용히 나가더라는 거야. 엔진 소리도 거의 안 나게 천천히 말이야. 이선호는 더 자세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그날 밤에 다른 이상한 일은 없으셨나요? 아, 그리고 태봉이가 그날 밤새 울어댔어. 평소에 짖지도 않는 개가 밤새 끙끙거리고 컹컹거려서 잠을 못 잘 뻔했지. 뭔가 속상한 일이 있었나 보다 했는데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옆집에 사는 김영수 아저씨도 비슷한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맞아. 나도 그날 밤 차 소리 들었어. 새벽에 누가 오나 싶어서 나가볼까 했는데 금방 조용해져서 그냥 잤지. 태봉이도 평소와 달리 계속 울어대서 이상하다 생각했었어. 이선호는 이웃들의 증언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새벽에 이상윤이 비밀스럽게 고택을 방문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태봉이가 평소와 달리 계속 울어댔다는 것도요. 고택으로 돌아온 이선호는 할아버지 방을 더욱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포렌식 관점에서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침대 시트를 자세히 살펴보니 미세한 얼룩들이 보였습니다.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손전등을 비춰보니 희미한 자국들이 여러 곳에 있었어요. 이선호는 동료 오민정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민정아, 침대 시트 샘플 분석 좀 부탁할게. 혹시 약물 성분이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어? 무슨 일이야?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 방 침대 시트에서 이상한 얼룩을 발견했어. 혹시 수면제나 다른 약물 성분이 검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민정은 샘플을 받아 즉시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이선호의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선호야, 이거 심각해. 침대 시트에서 강력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 졸피뎀이라는 성분인데 일반적인 용량보다 훨씬 높은 농도야. 이 정도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수준이었을 거야. 이선호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유경이 할아버지께 지속적으로 수면제를 투여해서 의식을 흐리게 만들었고
이상윤이 새벽에 몰래 찾아와서 뭔가를 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아마도 그때 강제로 서명을 받거나 다른 조작을 했을 거였죠. 태봉이는 그 모든 걸 지켜봤을 거예요. 주인이 이상해지는 모습을,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주인을 괴롭히는 모습을 말이죠. 그래서 그날 밤 밤새 울어댔던 거고 제사 때도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보인 거였어요. 이제 이선호에게는 확실한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유언장을 찾는 일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셨던 유언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거든요. 이선호는 증거들을 정리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상윤이 제시한 유언장의 진위 여부였어요. 분명 할아버지 같은 분이 진짜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을 리 없었거든요. 40년간 교직에 몸담으셨던 분이 그런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실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태봉아, 혹시 할아버지가 뭔가 숨겨두신 곳을 알고 있니? 이선호가 태봉이에게 말을 걸자 태봉이는 귀를 쫑긋 세우며 이선호를 바라봤어요. 마치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태봉이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사랑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선호가 뒤따라가자 태봉이는 벽 한쪽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앞발로 벽을 긁으며 낑낑거렸습니다. 여기에 뭔가 있다는 거니? 이선호가 벽을 자세히 살펴보니 미세한 틈이 있었어요. 언뜻 보면 그냥 벽지의 이음새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틈 같았습니다. 이선호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그 틈을 따라 벽지를 떼어냈어요. 그러자 작은 구멍이 나타났고 그 안에 비닐에 쌓인 종이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바로 진짜 유언장일 수도 있었거든요.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할아버지의 친필로 쓰인 유언장이었습니다. 이상윤이 제시한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유언장. 나 이도규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을 남긴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종택과 재산은 관례에 따라 장남인 상윤이가 계승한다. 하지만 나머지 농지와 예금은 자손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되 각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분배하라. 특히 선호는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했으니 학자금과 결혼 자금을 충분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내 평생의 동반자였던 태봉이는 선호에게 맡긴다. 태봉이를 끝까지 잘 돌봐주길 부탁한다. 이선호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이게 할아버지의 진짜 뜻이었던 거예요. 모든 재산을 이상윤에게 몰아주는 게 아니라 자손들의 형편을 생각해서 고루 나눠주시려고 했던 거였죠. 그리고 태봉이까지 챙겨주시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유언장 뒷면에는 추가로 쓰인 글이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내 뜻을 왜곡하거나 이 유언장과 다른 내용의 유언장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모두 거짓임을 분명히 한다. 나는 죽는 순간까지 정신이 온전했으며 치매나 다른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없다. 이 유언장만이 내 진짜 뜻이다. 이선호는 할아버지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견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그리고 태봉이가 이 모든 비밀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태봉이는 이선호 옆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어요. 마치 드디어 찾았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정말 영리하고 충성스러운 개였습니다. 이제 이선호에게는 모든 조작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생겼어요. 진짜 유언장, 할아버지의 녹음 파일들, 위조된 진단서에 대한 병원의 확인서, 그리고 침대 시트에서 나온 약물 성분 분석 결과까지. 이 모든 증거들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상윤과 정유경이 계획적으로 할아버지를 약물로 무력화시키고 위조 서류들로 재산을 탈취했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 모든 걸 예상하고 계셨기에 이런 치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셨던 거고요. 이선호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어요.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태봉이의 충성심에 보답해야 했거든요. 무엇보다 정의가 승리해야 했습니다. 내일 이상윤과 정유경을 다시 고창으로 불러서 모든 증거를 공개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그들의 거짓말을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선호는 이상윤과 정유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일로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오늘 오후에 고택으로 내려와 주실 수 있나요?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인데? 바쁜데. 이상윤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후 3시쯤 사랑방에서 뵙겠습니다. 이상윤과 정유경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두 사람은 고택에 도착했어요.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죠. 사랑방에는 이선호가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과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봉이도 이선호 옆에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말이죠. 앉으세요. 이선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냉정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해서 알아낸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뭘 알아냈다는 거니? 이상윤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이선호는 노트북을 열고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사랑방에 이상윤과 정유경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버님, 이 고택이랑 밭은 어차피 아버님이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크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 계속 그 차 드시고 약 드시면 곧 판단력이 흐려질 거야. 정유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상윤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어디서 구한 거야? 할아버지께서 직접 녹음하신 겁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이선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더 들어보시죠. 두 번째, 세 번째 녹음 파일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재산을 강요하는 목소리, 약물 투여를 암시하는 대화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정유경은 점점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북 대병원에서 받은 확인서예요. 이선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시한 치매 진단서는 완전한 위조품이라고 하네요. 할아버지는 그 병원에 한 번도 가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상윤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럴 리가. 분명히 또 있어요. 이선호는 침대 시트 분석 결과도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침대에서 강력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의식을 잃을 정도의 고농도로 말이죠. 정유경이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정말 이럴 줄 몰랐어. 그냥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했던 건데. 정유경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편하게요? 이선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할아버지를 약물로 무력화시키고 재산을 빼앗는 게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상윤도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난 그저 우리 식구 좀 잘 살고 싶어서. 아버지는 어차피 혼자 사시는데 그 많은 재산을 뭐 하시나 싶어서. 그래서 할아버지를 속이고 거짓 서류까지 만든 거예요? 이선호가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이게 할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이에요. 태봉이가 찾아줬죠. 진짜 유언장을 읽어주자 두 사람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계셨고 그들의 거짓말을 간파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이 온전하셨어요. 여러분이 뭘 하려는지도 다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정유경은 엎드려 울기 시작했고 이상윤은 머리를 감싸며 절망했습니다. 태봉이는 그 모든 걸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선호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고창경찰서죠? 존속상해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승리했습니다. 6개월 후 이상윤은 존속상해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2년의 실형을 받았고 정유경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모든 재산은 할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에 따라 정당하게 분배되었어요. 이선호는 고택을 상속받았지만 혼자 살기엔 너무 컸죠. 그래서 이선호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택을 노인 쉼터로 개조하기로 한 거예요. 할아버지처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실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태봉아, 우리가 이제 할아버지 대신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는 거야. 이선호가 태봉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태봉이는 꼬리를 흔들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 쉼터가 문을 연 지 얼마 안 되어서 이선호는 경찰서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노인학대 전담 형사로 활동해달라는 요청이었죠.
할아버지 사건을 해결하면서 보여준 전문성과 열정을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태봉이도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이선호가 상관에게 물었어요. 그게 말이야? 물론이지. 그게가 없었으면 이번 사건도 해결 못했을 텐데. 태봉이는 이선호와 함께 여러 노인학대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뛰어난 후각으로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내고 예민한 감각으로 어르신들의 이상 상황을 감지해내는 능력이 탁월했어요. 마치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린 경험이 태봉이를 더욱 영리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태봉이는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이미 11살이 된 태봉이에게는 적지 않은 나이였죠. 이선호는 태봉이를 데리고 할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태봉이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선호가 묘비 앞에서 말했어요. 태봉이는 묘비 앞에 조용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태봉이는 할아버지 묘소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도 않고 평화롭게 잠들듯이 말이죠. 이선호는 눈물을 흘리며 태봉이를 안아주었어요. 고마웠어, 태봉아. 할아버지 만나러 가는구나. 이선호는 태봉이를 할아버지 묘소 바로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작은 묘비에는 진돗개 태봉이, 고유한 의리의 수호자라고 새겨 넣었어요. 죽는 순간까지 주인에 대한 의리를 지킨 태봉이에게 가장 어울리는 문구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이선호는 동물보호소에서 새로운 진돗개를 입양했어요. 태봉이와 비슷하게 생긴 수컷 강아지였는데 이름을 의리라고 지었습니다. 태봉이가 보여준 그 숭고한 의리 정신을 이어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의리는 태봉이만큼 영리하고 충성스러웠습니다. 이선호와 함께 노인학대 사건들을 해결하며 많은 어르신들을 도왔어요. 노인 쉼터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의리를 무척 귀여워하셨죠. 선호야, 내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뿌듯해하실까. 쉼터의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좋은 일 하고 있구나. 이선호는 이제 자신의 사명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태봉이처럼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의리와 함께 그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었습니다. 고택에서는 여전히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의리는 그분들 곁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태봉이의 뜻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정한 의리란 무엇인지 보여준 태봉이의 유산은 이렇게 계속될 것이었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